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최영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서울 지역 1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죠. 이제 비는 거의 그쳐가는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온 영향이라고 하네요. 전국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상태라고 하니까요. 모두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뚝 떨어져야 할 숫자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363명 추가됐죠. 사흘째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요. 지금의 흐름이라면 다른 지역도 2단계 격상 머지않아 보입니다. 자, 국민들 모두가 배려와 희생으로 버텨내고 있는 지금 부디 정치적인 거 빼고 이기심 빼고 또 남 탓 빼고 국민만을 생각한 발언과 조치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서울시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고효선 중등교육과장 연결해서 수능 방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엘리 리포터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는데요. 경기도 마을 공동체 현장 만나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Great Big World의 락스타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이슈 인터뷰 출발합니다. 정부가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노래방 등 방역 상황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진 서울시에서는 고3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등 자체적인 방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서울시 교육청 고효선 중등교육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고효선입니다. 최근에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심화되고 있어서 좀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수능을 이제 2주 정도 앞뒀는데 고3 학생들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능 직전에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19가 가팔라져서요.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네. 서울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3 학생들만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능 일주일 전까지는 고3만 원격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26일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1, 2, 3학년 전체가 원격 수업을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다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험장 학교 준비도 하고 또 시험 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오늘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일찍 원격 수업에 들어간 학교들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시내 고등학교 중에서 대략 67% 정도가 3학년 원격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 같은 데로 모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미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 방역 지침을 안내를 하였고요. 저희도 학교를 통해서 저희 고3 학생들이, 응시생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대면 수업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가 네. 빈틈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에 학원 등 명단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손실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강제로 학원을 그동안은 강제적으로 휴원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학생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 국민의 그런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 이번에 치러지는데 12월 3일에 치러지는데 자, 서울 지역에서 수능을 치를 수험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올해 수능 응시자는요, 10만 6,444명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 1만 1천 명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전국 지금 응시 인원이 49만 명 가량 되거든요. 예, 예. 그러고 보면 전국의 21.6% 정도가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 셈입니다. 네. 그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방역에 대한 것 때문에 뭐 가림막도 설치가 되고요. 또 그 수험 고사장마다 적은 인원이 배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험장에는 학생 책상마다 앞쪽에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는데요. 예.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실당 인원은 예년에는 한 시험실에 28명을 배정하였거든요. 네네. 근데 금년에는 24명으로 줄였습니다. 28명에서 24명으로요. 예, 4명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학교 수 그리고 시험에 관계되는 각종 감독관이나 이런 인원들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감독관을 비롯한 시험 관계 인원이 작년보다 한 5,100명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재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 부분이 지금 잘 대응이 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고생해 주심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원은 줄어들고 또 감독관이 늘어났지만 한편에서는 그 자가격리 대상들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도 제가 혹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런 걱정들도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따로 고사장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보건소에서 이제 확진이나 격리 통지를 받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받은 학생들은 병원 시험장에서 보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예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학생들은 당일날 어디에 가서 어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될지를 미리 통보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즉시 반드시 학교나 교육청에 꼭 신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자가격리 대상 같은 경우는 이게 수험생이 지금 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저희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2개 시험장을 마련을 했고요. 그 22개 시험장에서 지금 최소 440명, 최대로는 이보다 더 증가해서 한 77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440명에서 한 770명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안 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발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그 수능 당일에 발열 체크 같은 것들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럴 때 발열 같은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 과정을 보면 당일날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이때 체온이 높거나 혹은 코로나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장 안에 보면 별도 시험실이라고 해서 당일 유증상 학생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동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그 당일날 발열을 보이는 학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 저희가 뭐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예외 대상들이 있습니다. 뭐 기저질환자라던가 수능 때도 마찬가지로 뭐 기저질환 수험생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응시가 가능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대상들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유증상자들처럼 뭐 따로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건지 그런 점들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 부분에도 좀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뭐 비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을 종합병원장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확인서를 받고 또 이렇게 확인을 받아서 마스크를 벗고 시험을 볼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코로나19 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제 다 갖추어진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병원이라든가 개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거나 혹은 네. 이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모두 다 별도 공간에서 응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수능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기침하면 뭐 소음 때문에도 신경이 좀 더 쓰이고 했는데 네.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험생들이 그 부분에 많이 예민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네.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한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걱정도 좀 돼요. 이제 수능 감독을 각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자가격리 대상이라던가 유증상 수험생의 감독을 담당한 선생님들 그 방역 네네. 위험하진 않은지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수험생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독 선생님들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일날 그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를 감독한 감독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시험실당 응시 인원을 4명, 4명 이하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감독관 선생님들께는 4종 보호구나 아니면 그 레벨 D 세트를 입고 감독하도록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4종 보호구는 보면 뒤쪽이 트여 있는 가운 형태의 보호복 예. 그것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전신 보호복인 레벨 D 세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았고요. 예. 그래서 희망하면 신청을 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 장비를 입고 감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선생님들의 또 고생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라는 게 증상이 뭐 바로바로 나타나면 저희가 대상자들을 좀 알기가 쉬운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수능이 끝나고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방역이 좀 이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네. 이후에 수험에 참가한 학생, 수험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방역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수능 이후에도 보면 수험생들이 대학별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40-50만 명의 학생들이 면접을 위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또 시험장 학교로 사용했던 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다음 날 이제 전체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독이 가능하도록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음 날 수능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수능 이후에 이제 잠복기가 약 14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14일 동안에 발열이나 뭐 기타 유증상자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네네.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청이나 혹은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인데 네. 그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1.5단계 시행 중인데 만약에 수능 전에 2단계로 상향이 된다면 뭐 방역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미 가장 철저한 방역 계획을 전제로 수능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단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각별히 교육청과 학교도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쓰겠지만 학생 예. 학부모님들께도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학교에서는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후배들이 응원 행사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금지해 주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당일날 물론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학생들을 데려다 준 후에 시험장 주변에서 기다리시거나 모여 계시는 그런 것을 좀 말아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직원들도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하셔서 각종 모임 같은 것을 사전에 다 자제해 주시기를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자가 격리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그 모임이나 혹은 뭐 밀접 시설을 방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감염되는 이런 사례들도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제 뭐 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가 되고 함께 그렇게 협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뭐 유례 없는 이 수능 현장이 모습이 펼쳐지게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험생 본인들뿐 아니고 가족들뿐 아니고 또 주변 이웃들이라던가 우리 모두가 함께 좀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수능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우리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백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파트너 국민연금공단의 홍지희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후 준비하면 국민연금이다라는 인식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자,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이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명쾌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매달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한 가입 중에 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장애를 입거나 혹은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럴 때 월급처럼 매달 연금을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공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게 정확히 얼마를 뭐 내 월급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예요. 9%. 네. 네,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 그러니까 4.5%는 회사에서 내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 월급에서 공제돼서 납부되는 거예요. 회사와 본인이 4.5%씩 낸다. 네. 자,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네, 가입 대상이고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가입을 하셔야 되고 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나 아니면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월급이 이제 정해져서 나오는데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일정치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 납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아, 네, 맞아요. 프리랜서나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의 9%가 보험료로 이제 납부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장 가입자와는 좀 다르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다 부담하시게 되세요.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9%를 내게 된다. 그리고 네. 본인이 전액을 낸다. 네. 그 차이점이 좀 있네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든 분들 많거든요. 뭐 문을 닫는다던가 적자가 지속된다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럴 때는 납부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또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소득이 줄어서 국민연금 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보험료를 또 못 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납부한 금액이 또 적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꾸준히 납부하셔서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좀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줄어서 보험료 납부가 좀 어렵다 이렇게 네네. 하시는 경우에는 좀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를 중단하실 수도 있고 또 보험료 금액을 낮춰서 내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1355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의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홍지희 과장 함께했습니다. 네, 57분 날씨와 교통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정각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최영진 아나운서를 대신해 저 이현웅 아나운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앱 채팅창을 통해서 용복이 바보님께서 웅디 이참에 고정 갑시다 하는데 안 됩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 363명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63명이죠. 특히 국내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해도 300명을 넘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290명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320명으로 3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해외 유입 환자 43명을 더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모두 36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미 수도권 등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는 회식과 모임 금지를 요청했고요. 민간의 협조 역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은 정리되는 대로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수험생들이 몰리는 노량진 유명 학원에서 확진자 2명이 나온 건데요. 파악된 진단검사 대상자만 해도 무려 200명에 달합니다.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할 밀접 접촉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일 중등 임용고시 1차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험생들이 대거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실제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1년 동안 기다려온 시험을 포기할 수 없다. 처벌을 무릅쓰고 시험을 치르겠다 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내일 시험 이후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자, 이번에 중등 임용고시를 보는 수험생 다수는 현재 학교에 출근 중인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들이 시험 뒤에도 다시 학교에 간다면 임용고시발 확산이 학교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대책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숫자 바로 20대입니다. 전국에서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가 지난달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20대 이하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3,5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5%나 늘어난 수치죠.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인데요. 전체 아파트 거래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월 연령대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고요. 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매수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대 이하의 불안 심리가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숫자 3번입니다.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법안은 현재 2번에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휴직 중인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는 600달러입니다.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항공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목적지 없는 국제 관광 비행을 1년 동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데도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만 비행 둘러보고 오는 건데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600달러 이내 물품과 함께 술 한 병, 담배 200개비, 향수가 별도로 허용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 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여행 형태입니다. 재입국 뒤에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는 면제가 됩니다. 예상 운임은 일반석 기준 20-30만 원 정도가 될 걸로 보이고요. 항공사별로는 주 1, 2회 운항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달러 이내 물품과 술 한 병, 그리고 담배 200개비, 그리고 향수가 허용이 되는데요. 기내 면세점 외에 시내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쇼핑이 가능합니다. 국제관광비행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시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곳, 또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2부는 그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과 또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마을 모두가 나서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웃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직접 현장에 다녀온 이혜리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보니까 리포터계 살아있는 화석, 암모나이트다. 네. 소문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알고 계셨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아프리카 속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고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경기도 마을 공동체 모임은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입니다.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 네. 이 공동체가 올해 1월에 생겼고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역 주민들이 맡아서 돌봐주면 어떨까 하는 이 아이디어로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쉽지도 않지만 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일단 먼저 얘기 듣기도 전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공동체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공동체 회원들 대부분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이 공동체 회원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를 포함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차고 활발하게 이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활동하고 있는 역동마을 아동돌봄 공동체. 이 경기도 광주시의 첫 주민 공동체형 돌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주민들이 스스로 아동을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또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것들을 또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 윤영균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우리의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 주민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동 돌봄 공동체입니다. 광주에는 이 돌봄 공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돌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의 문제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그 저출산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그게 늦게까지 봐주는데 초등학교에 올라오면 5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들이 뭐 학원을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돌봄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든 가정들은 이제 엄마들이 직장을 이제 다니시던 대로 관두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주민 스스로가 우리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는 그런 모델이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야, 공동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돌봄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역동마을 4단지에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어요. 원래 이 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공간을 아이들에게 내어주게 되면서 이런 돌봄 전용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돌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공간의 이름 또한 행복꿈터라는 이 이름으로 이름 좋네요. 네, 아이들이 정말 행복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공간을 또 짓게 됐고요. 이 곳에서는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도 있고 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뭐 책들도 비치해놨고 또 특히나 이 공간이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 공간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새로 이제 시설 뭐 개선 공사 같은 거를 실시하게 되면서 지난 11월 초 7일인가 그때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이 행복꿈터 개소식 현장도 저도 함께 했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쌀쌀해진 날씨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공동체 회원들과 외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는 2020년 1월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직접 돌보자라는 취지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현재 9명의 임원이 매주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모여서 공간을 조성하고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현판 전달식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뭔가 좀 약간 떨리는 목소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워낙 좀 힘들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를 낳으면 제 주변에도 많지만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고 네. 그렇다고 한 명이 뭐 육아휴직이나 다른 걸 통해서 쉬자니 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한 불안함을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가 해결해 주니까 좀 여기 사시는 분들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역동마을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당시에 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만 2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거였죠. 네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60명을 제외한 140명의 아이들은 결국 뭐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집에 혼자 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모들도 직장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집에 도착하면 한 7시 전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니까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불안하기 불안하죠. 때문에 이런 돌봄 서비스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맞아요. 있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육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걱정을 또 한시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 어머니 남순정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남순정 씨도 이 공동체 모임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학교 돌봄 교실이 안 돼서 찾다가 저는 맞벌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돌봄 교실이 안 되면 어쨌든 저는 제가 퇴근해서 오는 그 시간까지 혼자 있는 공백 그 시간을 어떻게 뭐 학원 사실 뭐 보내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아이가 힘들어해서 어쨌든 돌봄 교실 안에서 뭐 쉬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활동도 하고 안전할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봐주고 있다라는 게 더 안정적이니까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건 되게 마음이 놓이죠. 공동체로 저희 마을 주민들끼리 이렇게 어쨌든 뭐 마음 모아가지고 봉사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또 취지가 참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네. 마음들을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전해져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참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공간이 경기도 광주시에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 첫 번째 이런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 문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선은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꿈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역동 마을에 살고 있는 그 4단지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아이들이 우선은 이 행복꿈터 그리고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동 마을에 다니고 있는 그 뭐 학생 또는 그 7세 예비 입학생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뭐 장시간의 돌봄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짧은 돌봄 또는 긴급 돌봄 이렇게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네. 그리고 방학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행복꿈터에는 학부모와 아이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알짜배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뭐 어린이 요리, 뭐 댄스 또는 뭐 식생활 개선 뭐 이런 교육들 또는 뭐 전래놀이 그리고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간다거나 학부모 공동체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꿈터장 이서인 씨에게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스스로 오고 싶은 곳, 그런 곳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협동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잘 또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기회를 갖는 사람들? 저희 앞으로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 전체에 주민분들이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갖고 꼭 여기 사단지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다른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우선 행복꿈터가 지금 있는 4단지 아파트 지역 주민분들이 아이들이 먼저 이용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역동마을에 있는 초등학생과 예비 입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역동마을을 계기로 좀 이런 공간들이 많이 조성이 되면 뭐 경쟁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네. 또 아이들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니까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곳에 제가 가보니까 아이들, 이제 마을의 아이들을 지역 주민들이 돌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그렇죠. 가지고 내 아이를 돌본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 공동체 모임의 경우에는 이 역동 마을의 이 아동 돌봄 공동체 광주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해서 지역 안에서 이런 돌봄 사각 시간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새로운 돌봄 문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 이 윤영균 대표도 지역 주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하면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 윤영균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진정한 공동체는 그 안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이제 결속력이 있고 자발적인 헌신들이 함께 묻어나야지 공동체지 그렇지 않고는 지속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저희는 아파트에서 하는 이런 돌봄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파트 하면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 아파트 안에서도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또는 아이들 육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되고 또 조금씩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함께 어우러지는 좀 헌신이 약간 묻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살맛나는 그런 지역사회, 마을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이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 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 역동마을 아동 돌봄 공동체를 시작으로 이런 공간이 마을 곳곳에 생겨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그동안 이 경기도 공동체를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지역에 따라서 색을 갖춘 그런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 또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네. 그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경기도 공동체의 성격들이 참 다양했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동 돌봄 공동체를 비롯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아 공동체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와 의왕시 또 연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소개했고요. 네. 또 경기도 과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모임 등 이런 여러 공동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네. 방법들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마을 공동체를 비롯해서 지금도 이 각 지역에서는 색깔이 다양한 그런 자신들만의 색을 가진 공동체를 꾸려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다양한 색깔을 뽐내면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가 주변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활동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찾는 공동체가 없다. 그러면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도 가지고 또 내가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렇게 자신도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을을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에 한번 문을 두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저기 다녀보셨는데 어떻게
나도 이런 거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네. 생각도 드셨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다니면서 제가 사실 의견을 내는 것보다 같이 속에서 어울리면서 여러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지금 한 10차례 정도 소개를 했거든요. 네. 10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다 그 공동체를 경험한 것 같아서 저는 10개의 또 색깔을 가진 또 그런 또 주민으로서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또 가지게 된 것 같아요. 10개의 색깔이라고 해서 제가 팔색조를 응용해서 발음을 하려고 했는데 네. 방송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또 네. 새로운 캐릭터가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예. 자, 경기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이웃들 마을 공동체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한 100개, 200개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앞으로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정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혜리 리포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지난 10월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보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 비율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가지 항목의 결과뿐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경험상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과한 정보인데 저도 무주택자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생률 꼴찌에서 벗어나는데 보탬이 되고 싶은데요. 지금은 자신이 없네요.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닮은 예쁜 딸 보고 싶네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월 20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아시스의 Whatever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이현웅이었습니다.